처음에 AI 수요가 폭발할 때 트렌드포스라는 시장 조사 업체에서 전망한 거는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40% 정도 성장할 것 같다. 근데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어요. 아니야, 60%야. 아니야, 더 높아. 연평균 성장률이 89%다. 지금은 컴퓨팅 파워만 좋게 하면 어느 순간 창발성이라는 게 생겨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GPU, 컴퓨팅 파워를 많이 할수록 계속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빅테크들이 다 엔비디아 GPU 사는 거예요. 수요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게요. GPU하고 HBM이 같이 페어링해서 들어가요. 엔비디아도 HBM을 쓰지만 AMD 같은 경쟁사들도 HBM을 엄청 많이 써야 되고요. 인텔도 써야 되고요. 뭔가 AI 칩을 하려는 회사들은 다 HBM을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HBM을 지금 SK 하이닉스가 독점하고 있죠. 여기를 이제 삼성이 치고 들어가려고 9월에 양산하겠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이테신 이영수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17년째 지금 테크 산업 분석을 하고 있고요. 원래 10년 동안은 신문 기자로서 이제 산업 분석을 했었고, 그 이후로는 투자업계에 와서 투자자로서 기업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바로 써먹는 최강의 반도체 투자 책도 처음 냈고요. 그래서 새내기 작가입니다. 미래로만 약간 생각했던 AI가 우리 생활에 너무 빠르게 다가온 것 같은데요. 이렇게 AI가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I라는 기술이요. 이게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거의 폰 노이만하고 같이 컴퓨터하고 AI라는 컨셉을 처음으로 이제 고안한 사람이거든요. 그게 벌써 80년 전, 2차 세계대전 때 이렇게 한 거니까. 그 이후로 AI라는 컨셉은 있었는데 거의 암흑기였죠. 기술이 발전이 안 됐었으니까요. 근데 이게 결국 예전에는 이 AI가 발전하기 위한 요소가 3가지가 필요합니다. 일단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고요. 좋은 컴퓨터가 필요하고, 그리고 빅데이터. 빅데이터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 모델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알고리즘이라든지 그 어떤 AI 모델인데, 예전에는 컴퓨팅 파워도 너무 떨어지고, 빅데이터도 없고 하니까 모든 AI 연구하는 사람들이 모델링에만 집착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프로그램을 기깔나게 짜도 이게 효과가 없었는데, 이게 지난 10년 동안 굉장히 급속도로 이제 기술 발전이 되기 시작했고, 원래 지금 이제 모든 AI라는 거는 머신 러닝을 기반으로 돼요. 그러니까 머신 러닝이라는 거는 질문하고 결과값만 주고 그 과정을 알아서 도출해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계가, 컴퓨터가 학습을 해서 스스로 이렇게 이제 배우는 건데, 예전에는 다 일일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해서 엔지니어가 그 논리에 대해서 이걸 해주니까 너무 변수가 많잖아요. 이제 그런데 그 머신 러닝으로 되면서 한번 기술이 발전했고, 그 뒤로 이제 머신 러닝의 한 갈래 중에 하나가 이제 딥 러닝이라는 기술인데, 딥 러닝은 요게 이제 사람의 신경망을 모방을 해서 만든 기술이에요. 이것도 원래는 1987년도에 나왔는데 이게 또 한 20년 동안 진보가 없었죠. 그런데 2012년부터 딥러닝 기반으로 하는 기술이 특이점을 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특이점이라는 게 막 이렇게 옆으로 확 기어서 가다가 어느 순간 툭 튀어오르는 거죠, 기술이. 그게 2012년부터 AI 콘테스트, 그러니까 대회에서 다른 기술을 압살하기 시작합니다.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그래서 딥러닝은 사람의 신경망을 모방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다 CPU 기반으로 AI를 연구를 했었는데요. 그 뒤로는 다 GPU, 병렬 연산으로 다 전환이 되기 시작했고, 그게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보면 미친 영향은 2016년에 알파고, 딥마인드라는 회사가 이제 개발한 알파고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이슈가 됐고요. 그 뒤로 나온 게 이제 2017년에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이 되게 중요합니다. 인류가 옛날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뭔가 자꾸 이렇게 가지치기 하면서 진화하듯이 이제는 딥러닝 기반으로 다 가는데, 여기서 트랜스포머라는 모델 기반으로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처음에는 별로 임팩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트랜스포머라는 게 뭐냐면 이제 구글이 처음으로 고안한 기술 컨셉인데, 예전에는 이게 사람의 신경망처럼 학습은 하는데, 예전에는 빅데이터를 순차적으로 그냥 다 처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보니까 특정 단어에 강조를 하더라는 거죠. 그게 맥락이라는 거죠. 거기에 가중치를 두기 시작했더니 AI가 굉장히 사람처럼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게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인데, 그게 그냥 논문으로만 있다가 갑자기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게 작년 말 챗GPT. 그러니까 챗GPT라는 게 제너러티브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 그죠? 제가 이야기한 트랜스포머 모델이 갑자기 뜬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트랜스포머가 아닌 AI들은 갑자기 크게 쓸모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다 바꿔야 되고,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없는 빅테크들은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갑자기 AI 붐이 이렇게 일어버린 거죠. 그거는 결국 챗 GPT가 GPT-1, 2 때는 임팩트가 없다가 3 때부터 특이점을 넘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AI에 이렇게 목숨을 걸고 이렇게 투자를 하고 또 이렇게 개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는 모든 게 AI 기반으로
우리 삶이 세팅이 되는 거예요. 영화 아이언맨에 보면 자비스가 토니 스타크의 어떤 초맞춤형 비서 역할을 하잖아요.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게 가능해진 이유는 모바일 혁명 덕분이에요. 모바일 혁명을 통해서 우리는 초연결이 되기 시작한 거죠. 뭐 실내로 우리가 2000년대만 해도 우리가 MP3를 쓰거나 뭐 PMP를 쓰거나 하면 다 컴퓨터에 유선으로 연결해서 데이터를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모든 디바이스가 통신이 되죠. 이제는 스마트폰도 통신이 되고 이어폰도 통신이 되고 스마트워치도 통신이 되고 이제는 심지어 반지까지 통신이 되죠. 다 초연결이 되니까 초연결을 타고 클라우드에 있는 AI가 소환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TV로도 소환이 되고 냉장고로도 소환이 되고 청소 로봇으로도 소환되고 자 이렇게 중요해진 건데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예전에 우리 월드 와이드 웹, 인터넷 시대를 겪었고 그리고 모바일 혁명을 겪었고 스마트폰 시대 결국 처음에는 수많은 플랫폼 업체들이 난립을 해요. 그죠?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옛날에 검색 엔진도 수많은 검색 엔진이 있었지만 결국 지나면 두세 개만 살아남거든요. 모바일 혁명 시대도 그렇죠. 결국은 두세 개 브랜드만 살아남고 두세 개의 OS만 살아남죠. 오퍼레이팅 시스템. 처음에는 뭐 수많은 OS들이 난립했지만 결국 구글 안드로이드로 재편이 돼버리는 것처럼 AI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은 수많은 업체들이 한번 해볼만 해요. 지금은. 아직까지 뭔가 정립이 된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점점점 더 이제 경쟁력을 가지는 몇몇의 기업들이 나오면서 그 기업 중심으로 재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빅테크 업체들 입장에서는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저기 2, 3등 안에 들어갈 건지 아니면 내가 저기에 붙어서 서브 플랫폼으로 그냥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플랫폼 회사가 될 건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후자를 선택하는 기업이 없는 거죠. 일단 한번 해보자. 이런 분위기인 겁니다. 현재 어느 정도의 자본이 AI 산업에 투자되고 있고 또 산업의 규모는 어떻게 성장하리라 보시나요? 그거는 알 수가 없는데 갈수록 계속해서 상향 조정될 거는 분명해요. 계속해서 추정치라는 게 계속 높아질 거고요. 우리 처음에 검색 엔진 나왔을 때요. 검색을 해서 어떻게 돈을 벌지? 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검색 광고라는 걸 통해서 뭔가 다 많은 돈을 벌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플랫폼이라는 건 심플해요. 일단은 겁나게 사람을 모아요. 겁나게 사람을 모으고 나서 수요자가 생기고 소비자가 생기고 공급하고 수요를 매칭시켜주면 거기서 돈을 벌거든요. 그러니까 AI 사용자가 일단은 최대한 많이 올 수 있도록 끌어모으는 게 중요해요. 돈을 버는 거는 뭘 해도 벌 수 있어요. 실제로 지금은 돈을 버는 구간까지 온 회사도 많아요.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그 MS365 네, 거기 그 오피스 365에다가 GPT를 붙여서 한 달에 $30 정도를 받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오피스 365를 쓰는 전체 소비자의 10%만 끌고 와도 엄청난 시장이거든요. 신규 매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뭐 일단은 B2B 중심으로 기업들이 돈을 내는 시장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될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될 거고 결국 이제 어떤 우리 일반 소비자 시장으로 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 챗GPT를 개발하는데 얼마만큼의 돈이 투자됐는지도 알려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은 챗GPT가 범용 AI라고 하거든요. AGI라고 합니다.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AI라는 게 특정 기능만 했었어요. 알파고라는 거는 바둑만 잘 두는 거예요. 얘는 그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지금 챗GPT라는 거는 글을 써줘 그러면 글을 써주고 이제 그거를 붙여서 달리라는 프로그램 통해서 그림을 그려줘 그러면 그림도 그려주고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기능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챗GPT만큼의 성능을 내려면 일단 3조 7천억이 필요해요. 3조 7천억 원이 필요하고 엔비디아 A100이라는 칩 있죠. 네, 이게 1만 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구현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5조 개의 데이터 문서가 필요합니다. 이게 미니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모델링이에요. 이거 없으면 일단 링에도 못 올라가요. 그러면 이렇게 AI가 본격적인 성장을 시작하면서 어떤 산업군들이 지금 수혜를 받고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은 컴퓨팅 파워에 모든 게 맞춰져 있어요. LLM이라고 하거든요.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데 LLM의 특징이 뭐냐면 머신러닝으로 하는데요. AI의 세 가지 요건을 이야기했잖아요. 컴퓨팅 파워하고 이 컴퓨팅 파워라는 건 파라미터를 통해서 구현되는 거고 그 빅데이터 그리고 모델링인데 지금은 컴퓨팅 파워만 좋게 하면 어느 순간 창발성이라는 게 생겨요. 그게 느닷없이 생기는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 처음에 아기가 태어나면 막 그냥 울고 대화도 안 되고 기저귀에 똥 싸고 이러다가 어느 순간 얘가 커서 내가 지금 게임을 해야 되는 이유를 4가지를 댈게요 이런 거 있잖아요. 얘가 언제 이렇게 컸지? AI도 똑같아요. AI도 처음에는 막 질문을 하면 허접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얘가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특이점을 넘는 게 창발성이라는 거예요. 창발성인데 중요한 거는 그게
1000억 개 이상의 파라미터를 구현하니까 그때부터 대부분 생기더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 GPU, 컴퓨팅 파워를 많이 할수록 계속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해요. 사교육비를 쓰니까. 사교육비를 많이 쓰니까 더 잘해요. 얘가 뭐 세계 1등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끝까지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피크가 보인다. 만약에 지금 1만 개의 GPU를 썼는데 2만 개, 3만 개 쓰니까 그다음부터는 성능 개선이 미미하더라. 그러면 안심이 되죠. 와, 이제 끝이 보이는구나. 근데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에요. GPU, 파라미터를 많이 하니까 계속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 리밋이 없는 거네요. 네, 피크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빅테크들이 다른 거 비용 절감해서 다 엔비디아 GPU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보면 다 엔비디아가 돈을 벌고 있는 거죠. 그럼 엔비디아는 지금 실적이나 성장률은 어느 정도의 수혜를 보고 있는지. 예전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회 하면요. 가서 물어보는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게이밍 매출 어때요? 였어요. 그리고 암호화폐가 좋을 때는 이제 암호화폐 좀 물어보고 했는데 요즘에는 게이밍 안 물어봐요. 제일 먼저 서버, AI 어때요? 바로 물어보거든요. 엔비디아가 분기 매출 제일 좋을 때가 한 85억 달러 정도 나와요. 이번에 아마 AI 서버 쪽 매출만 80억 달러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실적이 좋고.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 반도체 산업에서 되게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수요는 폭발하고 있는데 공급이 못 따라가요. 그리고 공급이 왜 못 따라가냐? 병목이 있죠. 제조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TSMC가 이 엔비디아 A100이나 H100이라는 칩을 다 생산을 해주는데 파운드리가 못 따라와요. 근데 파운드리도 예전처럼 선단 공정, 뭐 4나노, 7나노 여기 팹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이것도 뭐 물론 타이트하긴 한데 더 큰 문제는 후공정,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는 거기가 부족해요. 그래서 코어스라고 합니다. 칩 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라는 공정이 부족한데 그걸 지금 3배를 증설하고 있어요. 근데 3배를 증설하는데도 쇼티지가 나는 거예요. 이제 AMD도 엔비디아 같은 뭐 칩을 해야 되거든요. AI 칩을 2.5D 구조라고 해서 한 개가 GPU가 있으면 옆에 HBM이라는 디램 아파트가 옆에 붙어 있고 밑으로 이제 실리콘 인터포저 같은 걸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이제 주상 복합몰 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 그런 구조로 해야 되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는 기술을 써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엔비디아도 쇼티지다 보니까 AMD도 MI300이라는 경쟁 칩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캐파가 없는 거예요. 최근에 그래서 TSMC로 넘어가서 우리 그 캐파 좀 줘 라고 했는데 이제 TSMC에서 미안해 우리 캐파가 없어 라고 해서 삼성으로 넘어온 거죠. 그래서 삼성이 TSMC의 코어스 같은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자기들은 이제 iCube라고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해서 우리가 턴키로 해줄게. 선단 공정은 4나노로 해주고 iCube하고 우리는 HBM까지 같이 해줄게. 왜냐면 TSMC는 메모리 라인이 없으니까 HBM이 없죠. 네, SK 하이닉스 거를 쓰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대신 해주겠다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TSMC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지금 필요할 때 해줄 수 있는 게 삼성전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는 일단 선단 공정에서도 검증이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이제 로우 파워라는 이제 모바일 AP, 암코어 기반으로는 선단 공정 칩을 많이 생산해 본 능력이 있는데, 요거는 서버에 쓰이는 HPC라는 칩이에요.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이라는 칩인데, 이쪽은 X86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암코어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생산해 본 경험이 없고, 그리고 세계에서 어드밴스드 패키징 제일 잘하는 회사는 TSMC거든요. 근데 삼성은 후공정 기술이 검증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해줄 수 있다고 하는데 좀 지켜보자 이런 분위기죠. 네. 우리나라 기업들도 AI 혁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수혜를 실제로 받고 있죠. 왜냐하면 엔비디아 GPU가 많이 팔리면요. 그 엔비디아 GPU가 그래픽 카드잖아요. GPU하고 HBM이 같이 페어링해서 들어가요. 그래서 HBM을 지금 SK 하이닉스가 독점하고 있죠. HBM3라는 4세대 제품을 엔비디아 A100하고 H100에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고 여기를 이제 삼성이 치고 들어가려고 9월에 양산하겠다. 자기들도. 삼성은 HBM3 양산을 못합니다. 왜냐면 지금 HBM3가 4세대 제품이거든요. 근데 삼성은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만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시장이 안 열릴 줄 알고 HBM 팀을 해체를 해버렸어요. 몇 년 전에. 근데 이게 갑자기 AI 때문에 터지는 거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정확히 HBM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GPU라는 게 일종의 일터, 연구소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연구소도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CPU라는 연구소가 있고 GPU라는 연구소가 있어요. CPU는 석박사급 4명이 있어요. 한 4명, 서너 명이 있어요. 완전히 미분, 적분 같은 굉장히 고난이도의 질문을 주면 거기에 다 해답을 해줘요. 연산을 해줍니다. 근데 순차적으로 해줘요. 그런데 GPU라는 건요, 사칙 연산만 하면 됩니다. 덧셈, 곱셈, 뺄셈, 나눗셈. 요 4가지만 해주면 되는데 중학생이 10만 명이 있어요.
근데 CPU가 있을 때는 옆에 D램이 딱 붙어서 단층 주택이죠. DDR5 같은 데서 쭉 그냥 시험지 보내주면 돼요. 미분 적분에 대한 문제주의 보내주면 되죠. 근데 GPU는 그 단층짜리 데이터 저장소에서 이거를 10만 명한테 시험지를 줄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D램 아파트를 만들어야 돼요. 사원 아파트 옆에 만들어 놓고 일터 옆에 직주 근접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GPU 옆에는 12층짜리 D램 아파트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시험지를 10만 명한테 한 번에 쫙 뿌려줄 수 있으니까 병목이 없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성능이 개선되는. 그렇죠. 이제 그냥 그 데이터가 가는 고속도로가 이제 그 밴드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고 하는 게 대역폭. 기존에 32차선이었다 그러면 시험지가 오는 그 데이터가 도로가 32차선이었는데 지금은 1024차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빨리 데이터를 보내줄 수 있는. 그러면 이 HBM을 제일 잘하는 기업이 지금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의 점유율은 어느 정도? 작년 기준으로 보면 SK 하이닉스가 50%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40%, 그리고 마이크론이 10% 정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전체 HBM 중에서 HBM3라고 하는 최고 하이엔드 제품이 한 30% 비중이 돼요. 그걸 하이닉스가 독점하고 있죠. 우리나라의 HBM의 성장성은 어느 정도? 처음에 이제 그 AI 수요가 폭발할 때 트렌드포스라는 시장 조사 업체에서 전망한 거는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40% 정도 성장할 것 같다라고 했어요. 근데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른 조사업체에서는 아니야, 60%야. 아니야, 더 높아. 최근에 나온 CT에서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요. 연평균 성장률이 89%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면 수요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게요. 엔비디아도 HBM을 쓰지만 AMD 같은 경쟁사들도 HBM을 엄청 많이 써야 되고요. 그리고 인텔도 써야 되고요. 뭔가 AI 칩을 하려는 회사들은 다 HBM을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 HBM이라는 게 약간 기술 장벽이 높나요?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예를 들기 쉽게 하기 위해서 아파트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 아파트는 높게 지으면 되잖아요. 12층짜리 아파트를 높게 지으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중요한 게 이 단층짜리 GPU 연구소하고 아파트 높이가 같아야 돼요. 그러면 기존에는 GPU 연구소하고 아파트 높이가 8층짜리 높이였는데 요거를 12층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높이는 같이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반도체 D램 칩을 더 얇게 갈아내야 되겠죠. 근데 D램 칩을 얇게 갈아내면 거의 뭐 한 30 마이크로미터 수준까지 갈아낸다고 하면요. 이게 종이보다 더 얇아요. 그러니까 붙일 때 구겨지고 배열이 조금만 틀어져도 불량이 나고. 근데 예전에는 불량 나면 칩 하나만 버리면 되는데 이거는 12장 같이 버려야 되죠. 로스도 엄청 큽니다. 네. 그렇다면 마진율은 어느 정도라고 봅니다. HBM의 특징이요. 굉장히 기존 메모리하고 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기존 메모리는 이제 우리 커머디티라고 하잖아요. 범용품이고 어떤 보드에든 다 꽂아서 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생산해 놓고 재고라는 걸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재고가 너무 많으면 갑자기 수요가 꺾이면 가격이 폭락하고 갑자기 쇼티지가 나면 가격이 폭등하고 변동성이 커요.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에 비해서 높은 멀티플을 못 받죠. 근데 시스템 반도체는 파운드리 업체한테 딱 주문해서 그만큼만 가져가기 때문에 재고의 리스크가 크게 없죠. HBM은요, 기존의 커머디티 성격보다는 주문형 반도체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자기네들 GPU에 맞게 이거를 만들어줘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보통 연 단위 계약으로 합니다. 기존의 일반 그 D램 같은 경우는요, 서버용 칩 같은 경우는 월 단위 계약을 해요. 그래서 그게 고정 거래 가격이라고 하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어떤 모바일 D램 같은 경우는 3개월 분기 계약을 해요. 근데 HBM은 연 단위 계약이고 거의 주문형이기 때문에 재고의 리스크가 없죠. 그래서 굉장히 높은 부가가치가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 하이닉스가 여기서 얼마나 이익을 내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SK하게 아직 많은 이익을 내지는 못해요. 제 개인적인 추정으로는 한 20%대 정도의 이익을 내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이익이 박하냐? 수율이 안 나와서 그래요. 만들기가 어려워서 수율이 높아지면 그게 다 이익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쪽 공정에 대한 어떤 기술 고도화, 효율화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HBM 메모리의 성장성이 높으면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이라고 하는 이 후방 산업에서 유망한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나요? 일단 이제 HBM을 특히 어드밴스드 패키징에서 제일 중요한 기술은요. 그 칩끼리 통신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기존에는 칩끼리 통신을 하려면 PCB라는 걸 통해서 통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쇄 회로 기판이라는 걸 통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는 거는 칩끼리 칩 투 칩 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칩에 아주 미세한 구멍을 뚫어요. 비아홀이라는 걸 구멍을 뚫어요. 거기에다가 구리를 채웁니다. 그래서 통신을 하는 거거든요. 수직으로. 그러니까 아파트에 고속 엘리베이터 들어가잖아요. 약간 그런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게 되게 어려워요. 구멍이라는 게 엄청 큰 게 아니라
1마이크로미터 수준의 아주 미세한 홀이고 여기를 뚫는 것도 어렵고 고리 채우는 것도 어려운데 또 층끼리 붙여야 돼요. 12층이잖아요. 여기 얼라이먼트가 조금만 틀어져도 불량이 나는 거죠. 그걸 붙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기술이고요. 그래서 TSV를 하는 기술은 주로 외산 장비가 합니다.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랩리서치 같은 회사들이 하고요. 근데 본딩이라는 이 층끼리 붙이는 거 있잖아요. 칩끼리 붙이는 거. 거기를 국내 한미반도체라는 회사가 해요. 지금 SK하이닉스의 HBM3 쪽에는 독점적으로 이 장비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시총 1조짜리 회사가 5배 올랐죠. 또 이렇게 칩을 얇게 해서 여러 가지 뭐 또 자르고 뭐 PCB에다가도 미세한 구멍을 뚫어야 되고 이런 쪽에 쓰이는 레이저 장비가 있어요. 그게 이오 테크닉스라는 회사가 주로 하고 있고요. 실제로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으로 실질적인 수혜를 보는 장비 회사는 한미반도체하고 이오 테크닉스 정도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주상 복합몰처럼 굉장히 복잡한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불량이 많이 날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3D 비전 검사로 다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는 회사가 이제 인텍 플러스라는 회사입니다. 근데 뭐 참고로 그런 회사들이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제 말을 듣고 매매를 하거나 이런 거는 뭐 옳지 않습니다. 반도체 관련주에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또 많이 오른 상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 매매 스타일인데요. 만약에 모멘텀을 많이 보는 트레이더의 기질이 있으신 분이라 그러면 AI 반도체나 HBM 쪽을 비싸더라도 계속해서 트래킹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거보다는 약간 밸류에이션을 따지는 투자자들, 오래 또 인내할 수 있는 투자자들은 이게 확장됐을 때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들. 예를 들면 삼성 파운드리 관련주라든지 나중에 인프라 관련된 업체들이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 이제 종목을 발굴해서 기다리는 투자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